요? 네, 2차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 초현실주의에 대한 수업이고요. 초현실주의의 화가들이 어떤 생각으로 어, 그 작품들을 구성을 했나 그런 시간을 알아보는 시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초현실주의의 그런 화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왜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을까 하는 것들도 한번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예, 1차 시에는 이 키르코하고 이 미로에 대한 작품들을 했고요. 이 두 번째, 이 2차 시에는 칼로하고 마그리트를 중심으로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그 프리다 칼로 드 리베라예요, 이름이. 근데 보통은 이 칼로라는 말로 단축해서 사용은 많이 하죠. 예. 이 프리다 칼로라고 얘기할게요. 그냥 쟤는 이 멕시코의 그 초현실주의 화가이고 이 공산주의자입니다. 출생시의 이름은 이 마그 달레나 카르멘 프리다 칼로 이 칼레돈 스페인어예요. 이렇게 불렀는데요. 이 디에고 리베라와 결혼한 후에는 주로 프리다 칼로로 불립니다. 그래서 이 멕시코의 코요아칸에서 태어났고요. 그녀의 아버지인 이 기에르모 칼로는 독일계였습니다. 그래서 독일인 아버지가 프리다라는 이름을 붙여줘서 독일어로 이 프리는 이제 평화라는 페이스, 영어로 얘기하면 페이스죠. 이 프리다라고 얘기하거든요. 평화를. 그런 뜻에서 이름을 지어졌다고 합니다. 이 프리다 칼로는 1907년 멕시코 여기 귀여운 여자아이로 태어났대요. 그래서 6살 때 이런 척추성 소아마비를 앓게 되면서 오른발이 더디게 성장했지만 결국은 이 총명한 학생으로 자라면서 선생님들의 칭찬을 끊임없이 받았대요. 근데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겼던 거고요. 또 18살 때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을 돌아가던 길에 타고 있던 버스가 전차와 충돌하면서 또 끔찍한 사고를 당한대요. 그래서 버스에 있던 이런 강철봉이 척추와 골반을 통해서 허벅지로 빠져나오고 이런 식으로 아주 그 불행한 이런 소아마비에 불편했던 오른발은 지지겨져서 결국은 이 대퇴늘, 그다음에 갈비뼈, 골반, 왼쪽 다리, 뭐 11군데 골절, 뭐 살아있는 게 어떻게 보면 기적이죠. 그래서 굉장히 그 힘든 이런 그 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장애를 앓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 발가락 절단하고 무릎 아래도 절단하게 되고 평생 이런 척추 수술 7번을 포함해서 32번의 수술을 받았대요. 그리고 그래도 결혼을 했어요. 결혼 생활 동안 3번의 유산을 겪기도 하고요. 이게 그녀가 일생 동안 감당해온 이런 고통의 무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작고 가녀린 이 프라다 칼로를 비둘기로 커다란 체구를 지니고 거장의 이런 면모를 풍기는 이 디에고 리베라를 코끼리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벽화 화가인 이 디에고 리베라가 학교 벽화를 그리는 모습을 보고 프리다 칼로가 첫날에 반해서 둘은 연인이 되었고 결혼까지 했대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 프리다 칼로는 자신보다 디에고 리베라를 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이 디에고 리베라는 그녀에게 연인을 넘어서 영원한 우상이었던 거죠. 하지만 남편 리베라는 수많은 여인과 바람을 피웠고요. 심지어 프리다 칼로의 여동생 이 크리스티나 칼로와도 사귀었어요. 그래서 그녀에게 디에고는 기쁨이자 또 다른 아픔이었던 거죠. 그녀의 이름은 이런 프리다 칼로. 그래서 여성으로서 인간으로서 견디기 힘든 이런 절망 속에서 프리다 칼로는 그녀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어디다 했다? 이런 그림에다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프리다 칼로는 이 삶에 대면할 수 있는 그녀만의 특별한 이런 작품을 이 멕시코의 극보로 지정되기도 합니다. 내 인생에 두 번의 대형 사고가 있었다. 하나는 전차 사고이며 또 다른 하나는 디에고다.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프리다 칼로에게는 21살 연상의 애인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멕시코 미술의 거장인 이 디에고 리베라, 그 사람을 사랑을 했었고요. 그리고 프리다 칼로는 이런 우주, 대지, 디에고, 나, 세뇨르, 솔로틀의 사랑의 포옹, 뭐 이런 것들을 작품에서 남편에 대한 이런 깊은 사랑을 자신만의 우주로 표현을 해서 그림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리다 칼로의 그림들을 보면 좀 색감이랑 이런 것들은 너무 예쁘고 좋은데 어딘가 모르게 슬퍼 보이는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 프리다 칼로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거는 다양한 소재로 복잡한 주제를 표현한 이 작품에서 이 디에고 리베라를 향한 프리다 칼로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멕시코 대지의 여신 앞에 이런 프리다 칼로가 선홍색, 이런 선홍색의 멕시코 전용 의상을 입었죠. 그리고 테우아나를 입고 있습니다. 이런 전통 의상을 테우아나라고 하나 봐요. 근데 그녀는 울고 있어요. 가슴에 벌어진 상처에서는 피가 막 나고요. 이렇게 피가 나고. 프리다 칼로는 두 팔로 발가벗은 이런 아이, 발가벗은 그 아기 모습에 또 디에라를 안고 있습니다. 리베라의 손에는 파괴의 신, 이런 안고 있고요. 또 시바의 불꽃이 막 이렇게 있고요. 이마에는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제3의 눈이 달려 있고요. 양면에 나란히 놓여 있는 이런 해와 달. 서로로 필요하지만 결코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없다는 이 프리다 칼로와 디에고 리베라의 모습을 이렇게 사랑을 하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이런 사랑들을 이런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들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소재가 다양한 이런 소재와 복잡한 주제를 이렇게 디에고 리베라를 향해서 프리다 칼로가 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작품으로 표현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사람의 이런 사람 속에 또 하나, 그러면서 가슴에서 이렇게 찢어지면서 이렇게 피가 흐르는 장면들, 그러면서 이런 반반, 공존하지 못하는 이 해와 달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서로 공존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이런 이미지로 표현을 해서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그 우주에 관계된 대지, 멕시코, 디에고, 나 자신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런 사랑의 포옹, 이런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작품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작은 사슴이에요. 이것도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도 파격적인 변형이 이런 무의식 표현에서 일어나 얼마나 이런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피에로 칼로의 얼굴, 본인의 얼굴이에요. 본인의 얼굴이 사슴인데 화살에 맞아서 피를 흘리는 장면입니다. 이 목에서 이런 엉덩이에 이르기까지 여러 대의 이런 화살을 맞아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닥에 꺾여 널브러진 이런 나무까지 다가올 운명을 암시하는 거죠. 오른편 나무는 굵은 가지가 무자비하게 이렇게 꺾여 나갔죠. 이런 흉한 몰골이 있고요. 또 그녀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를 가늠하게 해준다는 거죠. 또 내면의 표현이 이런 외부의 세계를 압도하고 있고요. 자신의 몸에 화살을 꽂아두고 응시하는 이런 하과 얼굴을 떠올리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녀의 그런 삶과 내면이 그림 속에서 진솔하고 소박하게 표현되어 있음을 알게 되는 그런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슬픔의 그 표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겠습니다. 또 이 유아기와 청소년기의 이런 소아마비와 교통사고, 또 계속되는 이런 신체적인 고통으로 오랫동안 이런 침대에 누워 있어야겠죠. 또 이 회저병 증세로 오른쪽 발가락 절단 수술을 했고요. 또 척추 수술 중에 세균 감염으로서 6차례나 재수술을 받았대요. 그래서 상당 기간 이런 의료용 코르셋과 목발에 의지해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 칼로는 침대, 천장에 큰 거울을 붙여서 파괴된 자신을 응시하며 자신의 모습을 그리곤 했대요. 나는 항상 혼자였고 그래서 내가 가장 잘 아는 주제인 이런 자아상을 그린다. 그녀의 말은 가장 인간적인 이런 말들을 했다는 거죠. 또 이 작은 사슴이라는 것은 운면적인 이런 고통이 일상을 지배하는 그녀에게는 일길장과 다름없는 그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몇 점을 제외하곤 자아상으로 가득 찬 그녀의 그림 전체가 더 이상 솔직하기 힘든 이런 자서전이고 일기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 프리다와 재앙절개입니다. 이 아마 그 세 번의 그런 그 유산을 했다 그랬죠. 그래서 아마 그거에 대한 이런 갈망을 생각을 하면서 이런 그림을 그리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이렇게 세 번이나 임신을 해도 모두 유산이 되고 이 프리다는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의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하죠. 그래서 많은 사고와 병으로 인해 완전하지 못한 몸을 가진 그녀였지만 그녀 안에 있는 이런 열정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기도, 자궁도, 희망도, 기대하는 마음이 클수록 커지는 그녀의 슬픔이 그림 속에 묻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이 신체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장기 이런 것들이 다 연결 글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런 형태적인 것들을 이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의 작품을 논할 때도 항상 언급되는 단어는 초현실입니다. 1938년 이런 멕시코를 방문한 이런 초현실주의의 거장인 이 앙드레 브루통이요. 우리 1차 시에 계속 나왔죠. 이 칼로의 그림에서도 초현실주의적인 이런 요소를 발견하고 그녀를 초현실주의 작가로 분류합니다. 그녀의 작품이 뉴욕의 줄리앙 레비 갤러리, 파리의 파리에콜 갤러리 등 초현실주의 작품들이 많았던 곳에 전시되면서 그녀는 초현실주의 작가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녀는 브루통이 멕시코에 찾아와 나더러 초현실주의자라고 하기 전까지 내가 초현실주의자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은 단지 나를 그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린다는 거. 다른 이도 없이 그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을 그릴 뿐이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나는 결코
꿈을 그리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나의 현실을 그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초현실주의의 이런 관련성을 부인합니다. 하지만 이 초현실주의에 대해서 일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녀가 초현실주의자로 불리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여타 다른 작가들과 달리 비현실적인 경험, 그리고 이런 상황들이 그에게는 현실적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강렬하게 무의식과 전의식을 캠퍼스에 옮길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칼로에 대해서 논하고 사람들이 그녀를 자생적 초현실주의자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이게 물이 나에게 준 것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 형이상학적인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지만 발이 이렇게 물에 잠겨져 있는데 또 여기에 비춰지는 사람들은 이렇게 나체로 누워 있고 이 프리다가 남편과 같이 있는 모습들, 뭐 형이상학적인 뭐 여러 가지 그런 복합된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서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이제 디에고하고 그 프리다 칼로하고 둘이 이제 결혼했었던 그런 장면들을 하는 것 같고, 여기는 지금 침대 위에서 디에고를 저기 프리다 칼로죠. 프리다 칼로와 이런 그 관계를 이렇게 위로해주는 이런 장면, 따뜻한 사람들이 와서 장면해주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또 두 명의 프리다예요. 디에고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자 프리다는 절망하죠. 그리고 예전의 시간을 추억하면서 자신을 둘로 나누어 그리고 있어요. 하나는 디에고가 사랑한 프리다고, 또 다른 하나는 디에고가 사랑하지 않는 프리다. 그래서 디에고가 사랑하지 않는 프리다는 동맥을 끊고 죽은 것처럼 그려져 있고요. 이 그림이 완성될 때는 둘의 이혼 서류가 통과되던 날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슬픈 거죠. 이거는 희망의 나무래요. 자신의 그런 망가진 이런 척추를 지탱해주고 있었던 지지대를 떼어내고 언젠가는 건강한 모습으로 서고 싶다는 바람을 그려낸 것입니다. 그림의 반쪽이 어둡고 황량한 밤의 모습이지만 수술을 마치고 누워있는 뒷모습의 그녀는 밝은 햇살 속의 아침에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포기하지 않는 그녀의 희망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칼로는 엄청나게 많은 자상을 그렸다고, 아마 누워있으면서 그랬잖아요. 거울을 크게 놓고 그 자상을 많이 그렸다고 얘기했죠. 여성 화가가 이렇게 많은 자상을 남긴 케이스가 드물기에 더 주목할 만하죠. 그래서 파블로 피카소는 말합니다. 자기는 칼로처럼 자기 자신을 그릴 수 없다고. 그만큼 칼로는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자기 자신과 대면하면서 수많은 고통 속에서 자신을 상실하지 않고자 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목걸이를 한 자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은 내 마음속의 디에고입니다. 테후아나 차림의 자상이라고도 불리는 작품인데요. 테후아나는 멕시코의 전통 의상입니다. 특별한 그런 의식의 의상을 입고 있는 자신이 이마에 디에고를 그려놓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려놓는 것은 그녀가 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리다에게 있어서 이 디에고는 가장 완벽한 존재, 그녀가 유일하게 신성시하며 존중하는 존재,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다음은 이 칼로는 오른발이 썩어가는 병으로 오른쪽 다리를 절단해야 했고요. 평생 7번의 척추 수술을 포함해서
32번의 수술을 했다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통증과 더불어 리베라와의 이혼, 재결합 후에는 이어지는 외도로부터 얻은 우울증으로 술과 악의 의지에 살아갔으며 결국엔 폐암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이거는 뿌리 혹은 거친 땅입니다. 그림 속의 화산으로 뒤덮인 이런 멕시코 대지가 자신의 뿌리임을 나타내고 한 작품입니다. 식물의 그런 줄기와 사람의 핏줄이 서로 얽혀 있는 모습으로 남들보다 몸은 건강하지 않지만 생명력 많은 누구보다 강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또한 이 사람의 생명과 죽음은 자연과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다음은 현실과 비현실의 동시 배치를 통한 초현실적 환상. 현실과 비현실을 그림 안에 뒤섞여서 의식의 허구성을 드러내고 무의식의 입구로 안내하는 방식을 사용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시각을 통해서 사물을 인식하고 여기에 확신성을 부여하곤 합니다. 실제 인간은 카메라와 같은 기계적 작용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형성된 어떤 마음 상태를 반영하여서 사물을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의 의식과 함께 무의식이 공존한다면 현실은 이미 이런 비현실과 뒤섞여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르네 마그리트입니다. 벨기에 출신의 화가고요. 르네 마그리트는 20세기 초현실주의 거장이기도 합니다. 이런 초현실주의는 무의식의 세계 내지는 이런 꿈의 세계 표현을 지향하는 20세기의 문학 예술 사조죠. 그래서 1919년 앙드레 브루통은 최초로 초현실주의 작품을 창작한 이후의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초현실주의의 전성기를 주도한 이 화가 마그리트는 초현실주의의 이런 주창자인 브루통, 초현실 작가 달리, 또 시인 폴 엘루아르 등과 교류하고 막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근데 192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꿈의 세계 무의식을 중시한 프랑스 초현실주의자들과의 다른 시각 예술의 독특한 영역을 구축해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게 마그리트 하면 또 이제 대표적인 작품이죠. 골콩드. 이 골콩드는 다이아몬드 강산이 있던 인도의 옛 도시라고 합니다. 세락하고 폐허만 남은 지 오래됐지만 여전히 부의 상징인 곳이기도 하고요. 20세기 초반에 꿈과 환상, 무의식의 세계를 추구했던 이 초현실주의 미술의 대표적인 화가 마그리트의 대표작 겨울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중절모와 코트 차림의 인간비의 사나이는 르네 마그리트의 자신의 작품에 수없이 등장시킨 그의 대표 아이콘이래요. 실제 르네 마그리트 자신이 즐겨 차용한 이 패션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응용해서 많이 본 아마 작품들이 있죠. 매트리스, 그죠? 매트리스가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죄송합니다. 제가 물 좀 잠깐 마실게요. 예, 이것도 마그리트 작품입니다. 헤겔의 휴일이에요, 제목이. 이 그림의 시작은 컵입니다. 그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천재적인 컵을 그리고 싶었던 거예요. 세잔이 사과를 그렸던 것처럼 드로잉만 한 100개가 훌쩍 넘을 때 그는 쑥쑥 선들로 우산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물과 도저히 무관할 것 같은 우산을
아래 배치하고 뭔가 번뜩 떠올립니다. 이 작품에 영감을 준 것이 이런 철학적 번증법 대표자인 이 헤겔이기 때문에, 그래서 헤겔의 휴일이라는 말을 씁니다. 헤겔이 두 가지 상반되는 작용을 하는 이 물건에 아주 민감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물을 허용치 않는 이 물리치는 동시에 물을 허용한다, 품는다 라는 휴가 때처럼 즐거워하거나 재밌어야 했으리라고 생각해서 이 그림을 헤겔의 휴일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시적이고 철학적이죠. 이렇게 위의 사물을 위의 장소에 배치하는 것, 초현실주의에서는 이런 데페이즈망이라고 부르죠. 원뜻은 추방하는 것이래요. 특정한 대상을 상식의 맥락에서 떼어내서 이 이질적인 상황에 배치함으로써 이로 하여금 신선한 충격을 주는 것이 이른바 그 낯설게 하는 이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겔의 휴일이래요. 이 제목이 대단하죠? 네. 이거 보세요. 얼굴을 공처럼 표현하기도 합니다. 초현실 화가는 재치있고 재미있는 이미지를 사용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종종 이렇게 생소한 배경에 친숙한 물건들을 기괴하게 배치하는 거죠. 이러한 그의 작품 기법이 데페이즈망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어떤 물체를 본래 있던 곳에서 떼어냄을 말하는 것인데 초현실주의 그림에서 사용함으로써 이런 꿈속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이런 것들을 화면에 구성해 놓는다는 거죠. 이는 이런 심리적인 충격과 보는 이의 마음 속에 잠재되어 있는 무의식의 세계를 행방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 마그리트는 이런 그 이율배열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현실과 의식의 허구성을 나타낸다는 거죠. 지금 이 빛의 제국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희미한 불빛이 이렇게 세워져 나오는데 여긴 다 그 낮 같은 분위기인 거죠. 근데 이 건물 이것들은 야경 같다는 거죠. 그게 이 빛의 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 풍경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낮 풍경을 보고 있는가, 이미지와 시각의 배반을 통해서 인식과 실제 사이에 이런 간극을 나타냅니다. 마그리트의 설명은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죠. 우리의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세상이 단지 정신적인 표현적으로서 내부의 경험이 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세상을 외부의 것으로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 일상의 경험이 고려하는 단 하나의 정제되지 않은 의미를 상실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그리트는 확실한 대상과 확실한 주체라는 이런 서구의 근대적 의식을 자체의 근원적 의무를 던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흔히 이런 감각 의식에 시간과 공간을 구분하고 자신의 내부와 외부를 세계를 구분하기도 하죠. 근데 마그리트는 그런 것들을 완전히 깨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의 경계를 허물어뜨리고 합리주의 전통의 균형을 내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런 테페이즈망은 기법이라고 해서 친숙한 이 대상들의 예기치 않은 결합을 통해서 상식을 깨고 사고의 그런 일탈을 유도하는 작품으로 창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택한 사물들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교, 그 다음에 담배, 파이프, 중절모, 새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 엉뚱한 것에 배치하죠. 이런 사과를 잘 차려입은 이 사람들의 얼굴에다가 막 얼굴 한복판에 갖다 놓질 않나. 또 이 사람 눈에 맑은 하늘을 이렇게 갖다 놓질 않나. 또 이 파이프에 물건을 두고 이 파이프가 아니라고 적혀 있다든가. 이런 그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봤다고 볼 수 있겠죠. 이건 신금입니다. 지상에서 본 구름은 솜 쿠션으로 푹신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구름에 앉아있는커녕 바로 지상으로 떨어져 질 것이라는 거죠. 일상적으로
일상적이지 않은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오히려 그것이 소름 끼치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이런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물을 작품 소재로 선택해서 대상들의 예기치 않은 결합을 통해 상식을 깨고 사고의 일탈을 유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사물들의 결합을 통해 관객들에게 충격을 주기도 하고 하면서 이 현실에서 절대를 보지 못하는 것을 이런 쾌감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대요. 굉장히 좀 어렵죠. 철학적인 이미지들이. 이건 파이프인데 파이프가 아니다. 그래서 이미지의 반역을 얘기한 거죠. 이거는 이 마그리트의 작품 중에서 그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서 이런 기법들을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나 융을 비롯해서 많은 심리학자들은 신화를 통해 인간이 처한 조건과 마음 상태를 알아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프로이드가 구친 사례, 영아 사례, 근친 상간 등 인류에게 있어서 여러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서 뭐 신화에 관심을 가졌다면 융은 집합적인 무의식의 연영을 탐구하기 위해서 신화에 주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초현실주의 화가들 역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중심으로 신화적 소재를 통해서 무의식 세계를 표현하려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오늘 2차시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